함께 도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누리는 아바요양TV. 어여님들 따라 어이소. (37회) 자격시험 오후 홀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 총 80문제 중에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가 한 15개 출제되었고 기존에 자주 나오던 유형이 아니라 약간 모호한 문제가 6개 정도여서 전체 난이도는 기존에 비해 조금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후 홀수형 1교시 필기 3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1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2. 부부간 애정 표현을 줄인다. 3.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5.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정답은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가 맞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에 앞서서 우리 단원을 한번 또 체크해 보면요. 자, 1번 문제는 우리 필기 시험 문제 첫 번째 항상 나오는 단원이죠. 요양보호 개론에서 첫 번째 단원 대상자 이해 요 단원에서 지금 문제가 시작되고요. 자, 이 단원은 평균 출제 빈도가 한 2개 정도이니까 무조건 할 때 나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요 1번 문제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방법이 또 간간히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독서 활동을 늘려서 뇌를 자극한다. 이것은 결국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번.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자, 제한한다는 것은 아닌가 아시겠죠? 그죠? 자,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생산적 사회활동을 격려한다가 맞습니다. 2번. 부부간 애정 표현을 줄이면 안 되고, 자, 적극적인 표현을,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자, 3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자, 혼자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자극이 없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5번.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자, 영양보조식품 말 그대로 보조이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 대상자의 어떤 유전적인 또는 생활 습관 특징에 맞는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가 돼야 되고, 말 그대로 보조식품은 보조하는 역할이다. 거기에다가 또 대상자에 맞는 상태에 맞는 적합한 운동도 지속이 되어야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노년기 가족 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3. 은퇴로 인해 부부 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노년기에 가족관계의 변화를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가족관계 변화라든지 노인 부양 의식에 대한 것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답은 4번이고 그럼 1번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가 아니다, 그죠? 자, 핵가족화 그리고 수정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보시면 되죠. 자, 수정 확대 가족은 이제 자녀가 부모 어떤 그 근거리에 살면서 어떤 부양을 또 약간 책임지는 약간 이런 개념의 가족 형태라 보시면 되죠. 2번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자, 완전 해소되기는 어렵겠다. 그죠? 뭐 고부의 갈등이라는 것은. 자, 근데 예전에 비하면 심각하지는 않으나, 왜냐면 요즘 따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존재는 한다. 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와 또 세대 차이의 어떤 형성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완전히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은퇴로 인해 부부 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자, 수직적인 형태는 아니고, 자, 동반자의 관계가 이제 된다 보시면 되죠. 5번,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 우리 빈둥지 증후군 하면 누가? 자, 자녀의 독립, 자녀의 결혼에 의해서 빈둥지, 그러니까 자녀가 집을 이제 떠나면서 독립하면서 빈둥지가 되는 그런 증후군을 나타내서 뭐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문제 3번. 국제연합 UN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4.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은 네,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3번 풀이에 앞서서 우리 단원과 출제 빈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부터서는 자, 요양보호 개론 중에서도 두 번째 단원 제도 및 서비스 요 소 단원에서 이제 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요 단원에서 출제 빈도가 한 5개에서 7개 정도 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작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또 외워두셔야 되고, 근데 요 3번 문제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 5가지가 언급되는데 요 내용은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요번에 좀 모호하게 좀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으니까 조금 눈에 익혀는 두십시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화시키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 독립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독립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은 또 밑에 5번 보세요. 경제 활동의 지속 여부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도 유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인데 그 지속 여부는 누가? 본인의 대상자, 보호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본인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 독립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은 이제 5번 좀 수정을 해야 되고, 자, 하여튼 2번, 5번의 내용은 독립의 원칙이다. 자, 1번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자, 기여에 따라 달리한다는 아니고요. 자, 그냥 경제적 기여에 상관없이 그냥 공정하게 대우하고 평가하고 지원해야 된다가 이 존엄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존엄. 그러면 또 존엄에 관련된 게 3번에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건강 서비스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는 아니고요. 자, 이게 존엄의 원칙에 해당이 되려면 자, 이 비용은 본인 소득 에다가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건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야 된다. 이게 뭐 존엄,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존엄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존엄. 4번.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이게 답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보호의 원칙, 보호, 인권. 자, 인권하면 보호. 자,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가 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럼 요즘 보기에는 지금 5가지 원칙 중에서 3가지 나왔습니다. 독립, 그다음 보호, 존엄. 요 3가지 보호가 그 원칙이 나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2가지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제 유엔에서 노인의 복지 원칙 5가지 해가지고 1991년에 채택된 이 원칙 5가지에서 지금 보기에 나왔던 독립의 원칙,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
세 가지 외에 2번 참여의 원칙과 자아 실현의 원칙이 또 추가가 됩니다. 자, 참여는 뭐냐? 젊은 세대와 기술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로서의 어떤 활동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참여의 원칙, 참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은 말 그대로 교육문화 정신적인 어떤 자원,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자아실현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쭉 한번 정리는 해 두십시오. 문제 4번.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보기 1.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답은 자,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가 정답입니다. 자, 4번의 키워드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 중에서도 재가급여의 장점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아무래도 방문요양이라든지 방문목욕 이런 집에서 급여를 받다 보니까 서비스를 친숙한 환경에서 좀 안정감 있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아무래도 없다기죠. 이것이 재가급여의 단점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단점. 자, 3번 같은 경우에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까지 제공이 된다. 이거는 아무래도 집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받기 좀 어렵겠다. 그죠? 자, 그럼 이것은 무슨 급여에 해당이 되냐면 시설급여의 장점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시설급여. 자,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의료, 뭐 간호, 재활치료까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전혀 해당 사항은 없죠. 1번도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제가 급여의 장단점을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급여의 종류는 위에 방문 요양이 있고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또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 관련한 급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서 나왔듯이 재가급여의 장점은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게 장점. 그리고 사생활이 존중이 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한 것이 재가급여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설급여의 단점은 개인 중심의 생활이 좀 불가능하겠죠. 아마 시설에서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다수를 이제 케어해야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재가급여의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설급여의 장점은 요 애들이 종합적으로 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가 오히려 시설급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나왔듯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좀 어려운 게 재가급여의 특징이다. 단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좀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5번.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은 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어디로 지급합니까?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지급을 하는 거죠. 5번의 키워드는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이죠.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에서 비용을
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는다. 어디로부터? 공단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장기요양 기간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자, 장기요양 기간은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예를 들면 재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뭐 요양원 이런 곳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네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어디에다가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청구를 해서 그 청구를 하고 나면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심사를 공단에서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자 청구한 당월에 장기요양 기간에다가 이제 그 비용을 지급을 하는 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번에 보시면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 수급자들은 우리가 본인 일부 부담액이 있다. 그죠? 자 재가급여 비용 전액이란 말은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총액을 말을 하거든요. 그 총액을 다 본인이 부담하지 않죠. 전액 부담이 아니라 일부 본인 부담이죠. 그러니까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급자들이 몇 퍼센트? 자, 일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15%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알아두셔야 되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 자, 무료다. 면제가 된다 했다. 그죠? 전액 무료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 보험 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 자, 공단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단에서는 두 가지 다를 관리를 하죠. 자, 건강보험료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도 관리를 하는 데입니다. 징수도 하고. 자, 그래서 공단에서 산정을 하는데, 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준해서, 자, 거기에 따라서 그 장기요양보험료가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이것을 그래서 통합 징수를 할 때는 통합으로 징수하고, 자, 회계는 독립으로 회계 관리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자, 3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자,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을 받는 곳이죠. 그렇죠? 본인들이 부담할 건 없습니다.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상자죠.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자 이거 50%는 아니고 자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급여 대상자가 본인 부담률이 20%다 그죠? 총 이제 서비스 그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한다. 그럼 나머지는 공단에서 이제 부담해 주는 거다 보시면 되죠. 4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자 보건복지부도 뭐 공단도 그 누구도 무슨 항목은 자 이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다 100% 본인 부담입니다. 뭐 일반 대상자든 기초생활수급자든 비급여 항목은 다 본인이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세요. 문제 6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 사항 정답은 네, 3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의 키워드는 자,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어디에서 발급됩니까? 공단에서 발급을 해주죠.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고 자, 두 가지가 발급이 되죠. 이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첫째가 장기요양 인정서, 둘째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 두 가지 서류를 발급을 해주는데 이게 또 있어야 우리가 그 장기요양 기관에다가 서비스를 신청해서 급여를 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장기요양 여기 내용은 인정서에 나오는 내용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을 좀 물어보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자, 요양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요 답에서 같이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죠. 판정받은 등급, 몇 등급,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급자에게 전반적인 안내사항 같은 게 자세하게 막 쭉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요 내용이 저 페이지 43페이지에 가면 그 폼이 딱 나와 있거든요. 자, 눈여겨서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2.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3.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4.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정답은 네, 3번. 서비스 계획 시에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7번. 문제 7번의 키워드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이 나오죠. 이제 이 7번 같은 경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꼭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습관을, 그러니까 계획할 때, 이제 미리 이제 서비스를 제공 전에 계획할 때 습관을 반영한다가 맞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공 전에 성격과 습관 또 선호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서비스를 계획해서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춤 서비스다. 그죠? 자, 1번.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자,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서비스의 추가라든지 변경이 한다든가 또는 의료적 진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자, 2번.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자, 심각한 갈등이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해결이 어려우니까 또 심각하게 되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기보다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그냥 우리 관리자나 센터에 보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4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자, 처방약을 용량을 임의로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다. 그죠? 자,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자, 악화된다고 우리가 무조건 서비스 중단돼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책임자와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필요시는 의료적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로 보낸다, 내쫓아 버린다 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보기 1. 유기 2. 자기 방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네. 4번 정서적 학대가 정답입니다. 자, 언어 정서적 학대이다. 그죠? 자, 8번의 키워드는 노인 학대 유형이죠, 지금. 자, 이 8번 문제도 우리가 단원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원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고 개론 파트에서 또 이런 필기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사실 나오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출제 빈도가 평균 한 10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특히나 요 내용에서도 가장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요 노인 학대 유형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종류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정서적 학대가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학대 유형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노인 학대 유형 해가지고 자, 우리 보기에 나왔던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그죠? 이게 보통 언어 정서적 학대라고 하죠.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 해당이 되냐면 접촉을 아예 기피한다든지 뭐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싫어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사회 관계를 방해하는 거 그다음에 위협, 모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또 자주 나오는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노인 학대 유형. 자, 유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유기. 자,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고 또는 시설 같은 데 입소시킨 후에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또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이나 배회하도록 유도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유기입니다. 유기. 그 다음에 방임은
의식주라든지 의료적 치료,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그 틀은. 자, 그래서 생활비라든지 각종 세금, 뭐 고지서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증 노인이, 어떤 아픈 노인이 있죠. 홀로 거주하게끔, 홀로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방임이다. 자, 신체적 학대는 말 그대로 신체적인 어떤 폭력은 뭐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어떤 공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다 통제시키는 것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흉기로 협박하는 것, 신체적 학대, 그리고 생존에 위협이 되는 각종 행위들, 예를 들면 가스, 난방, 수도, 음료나 식사, 또는 보관 물품, 뭐 밥통이라든지 뭐 냉장고 이런 등등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단절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생존을 위협한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약물을 강제적으로 투입하는 거, 그 다음에 강제 노동시키는 이 모든 것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제적 학대는 뭐 노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착취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노동을 시켜놓고는 노동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것도 다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쭉 전반적인 것을 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9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보기 1.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2.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3.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정답은 네,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이 정답입니다. 자, 9번의 키워드는 자, 학대 피해 노인의 전용 쉼터라고 따로 그죠? 노인복지시설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쉼터의 역할은 2번이고, 자, 그러면 자, 보호와 심리 상담, 그러니까 보호와 숙식 제공을 포함을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신체, 심리적 정신적 치료의 의료비도 지원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학대 행위자의 신분을 조회하는 것은 자, 어디에서? 자, 시군구에서 역할이 해당이 됩니다. 시군구의 역할. 자, 그 다음에 3번.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하는 것은 어디의 역할이다? 자, 법률기관에서 자,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또 격리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법률기관에서 한다. 자, 4번. 자,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한다. 이것은 당연히 뭐 의료기관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피해 노인의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거. 이것은 어디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이 된다. 를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우리가 학대 노인에 관련한 우리 또 업무를 하는 데가 아주 유명한 데가 하나 또 있죠. 복지시설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자, 여기서도 자, 학대 그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발견하고 상담하고 보호해주고 또 시설 학대인 경우에 그 시설 학대의 개입과 그리고 판정을 자문, 그 다음에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까지 전반적인 신고에서 뭐 홍보까지 전반적인 자, 노인 학대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곳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문제 10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보기 1. 지역자활센터 2. 일자리지원센터 3. 재가복지봉사센터 4. 민원종합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정답은 네,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정답입니다.
자, 10번은 저 89쪽에 우리 교재에 가보면요. 야, 이 지원센터가 작은 글자 상자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나오던 문제가 절대 아니고 안 나오던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은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다 보니까 그럼 이 장기요양요원은 누구를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럼 이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째, 사회적 인식과, 그러니까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한다. 둘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건강 증진 사업을 한다. 아까 우리 보기에 나왔듯이 건강검진 같은 사업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직무 향상 교육,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육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장교양 요원의 취업과 상담, 창업, 그리고 상담을 지원하고 복리 향상을 위한 각종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다섯째,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두시면 되겠네요. 문제 11번.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기관의 회계 기준 2. 직원 채용의 과정 3. 임금의 구성 항목 4. 표준 서비스의 분류 5. 장기요양 인정번호 정답은 네, 3번. 임금의 구성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자, 11번의 키워드는 이제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교재에 90페이지 가보면 내용이 좀 언급이 되어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십시다. 자,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 첫 번째, 임금 및 근로시간이 언급되어야 되죠. 거기서의 요 있죠. 좀 보기 답 정답 구성 항목, 임금의 구성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언급이 되어야 되고, 둘째, 취업 장소는 어딘지, 그리고 업무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취업 규칙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된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간단하게 보시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10인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 그런 사업장에서는 이런 취업 규칙을 좀 언급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휴일은, 휴가는, 퇴직, 뭐 수당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언급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3번은. 4번은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에 그 기숙사를 사용하는 그 규칙 있죠. 그런 것들도 좀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아닙니다. 간혹은 가끔은 나오는데 뭐 일단 나왔으니까 정리는 좀 하십시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네,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 반드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면 뭐 보고를 하든지. 자, 3번이 답이고. 자, 12번의 키워드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이 나와 있죠. 자, 12번부터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자, 인권과 직업윤리 요 지금 단원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파트는 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별표 3개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답은 3번이고 자, 1번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공용 물품을 가져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혹시 뭐 대상자나 가족을 상대로 뭐 물건을 뭐 판다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둘째, 2번.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뭐 임의로 이런 식으로 본인들끼리 뭐 체인지 바꾸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자, 타인의 근무를 대신 선다든지 또 자신의 근무를 대신 서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안 됩니다. 네 번째, 4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대상자의 힘든 부분을 좀 들어줘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얘기할 틈도 없죠.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본인의 어떤 피로라든지 힘듦 또는 나태한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아니죠. 자, 즉시 항상 해야 되죠. 왜냐면 서비스 제공 즉시 기록하지 않으면 그 사실에 대한 나중에 왜곡이 일어나고 또 기억력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 후에 즉시 그 다음에 정확히 사실 그대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여 대화했다. 3. 저렴한 복지 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은 네,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3번의 키워드도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좀 물어보는 것이죠. 자, 13번 또한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이 관찰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상태 변화를 반드시 관찰하는데 관찰 후에 뭐 한다? 자, 관찰 후 정확히 기록을 한다가 맞습니다. 또 필요한 것은 보고도 해야 될 것이고. 자,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하면 안 되죠. 유도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등급 판정 또는 인정 신청을 유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2번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여 대화했다? 아니죠. 우리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이 있었다겠죠. 방법이. 자, 그래서 시선을 맞춰야 되죠. 눈 맞추기. 어디에서 눈높도 높아서도 안 되고 낮아서도 안 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시선을 맞춘다. 그 다음에 내려다보는 것 아니다 했습니다. 눈높이 맞춰라. 3번 저렴한 복지 용구를 직접 대여한다. 아니죠. 자, 복지 용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단 센터에 제가 센터에 뭐 또 시설에 보고하면 됩니다. 관리자에게. 자, 그래서 직접 판매, 대여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5번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아닙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자, 별도는 아니고 자, 모든 서비스는 어차피 그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계약은. 자, 그래서 안 되고 거기에다가 타 기관에 임의로 개인적으로 다른 기관에다가 이 대상자를 의뢰를 시킨다든지 이런 건 더더욱 절대로 안 되는 행위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 1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한다. 2. 간식은 줄 수 없다고 말한다. 3.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4.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5. 가족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정답은 네,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대처 방법입니다. 자, 14번도 우리가 이제 대상자가 어떤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한답니다. 자, 그러면 또 영양의 결핍, 밸런스가 깨질 수 있고 또 어떤 질병이 또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빨리 파악을 해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유가 뭐 신체적인 이유인 건지 뭐 입안이 아파서 뭐 소화장애가 갑자기 위에 뭐 통증이 있어서 아니면 뭐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지 그죠? 아니면 또 치매의 문제 행동 중에 거식증이 있죠. 뭐 밥을 거부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등등의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 원인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우선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판단이 안 쓰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스로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보고를 하고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남자 대상자,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5.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정답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일단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가 지금 이 보기에서는 제일 정답에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대처를 하려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 15번도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윤리적 원칙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요 내용 중에서 지금 윤리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니까 남자 요양보호사를 바꿔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그 부분을 배려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보시면 되죠. 문제 16번.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가 정답입니다. 자, 16번의 키워드는 요통을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죠. 자, 요통을 예방하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 그럼 무릎을 굽히되 무엇은 펴야 됩니까? 자,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히라. 이 말이다. 그죠?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펴라. 자, 그래야 요통이 예방된다. 자, 그 다음에 1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아니죠. 멀리 두면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 허리가 굽혀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멀리 하면 안 되고, 자, 최대한 몸에서 가까이 물건은 들여야 됩니다. 붙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 대상자를 체위 변경할 때도 항상 대상자가 내 몸에 요양보호사에 가장 가까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자, 두 발을 모으면 지지면이 올라가게 돼 있죠. 당연히. 지지면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두 발을 그럼 어떻게 한다?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야 되겠죠. 양발을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또 이렇게 붙이지 말고. 그 다음에 3번 그러면서 무게 중심은 어찌 됩니까? 자, 두 발을 넓히면서 무릎을 낮추니까 무게 중심은 어찌 된다?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5번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면 허리에 또 무리가 가겠다. 그죠? 허리 돌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그냥 바꾸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16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오메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는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7번의 키워드는 요양보호사의 그 감염 예방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염성 질환이 있었다,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감염되면 2, 3일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요양 업무를 2, 3일간 스탑해라 이 말이고, 그리고 이제 2, 3일 정도 스탑했다가 다시 이제 케어를 하는다 하더라도 정상이 회복되었다 해도 자, 최소 2, 3일간은 음식 조리는 하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답은 5번이고 1번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린다. 손에다 입을 해서 기침 애취하면 안 된다 했다. 그죠? 다 다니면서 또 막 묻잖아요. 그죠? 문고리라든지 다른 물건에 묻으니까. 자, 반드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을 사용해서 기침을 해야 되고, 가리고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라도 애취 기침을 하면 조금이나 낫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핵 대상자는 누가 봅니까? 케어를 할 수가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 결핵 대상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접촉합니다.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접촉을 하고요. 그러면 접촉할 때 무엇을 사용하면 됩니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우리 접촉하면 되죠.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장갑을 철저하게 착용하고, 그 다음에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결핵 대상자들이 만약에 결핵 진단을 받고 나서 결핵약을 투여한 후에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그 결핵의 전염성은 확실히 확 줄어들거든요.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고는 아닙니다. 3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옮겠다, 그죠? 전염되겠죠. 자, 그래서 모자, 수건뿐만 아니라 모자, 스카프, 머리핀, 빗, 옷 등등 이런 거 공동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에 오음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였다 하면 증상이 나타나야 치료를 합니까? 아니죠. 오음이 진짜 또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했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이 아니라 무조건 자 접촉자는 그냥 오음 대상자와 접촉했다면 증상 유무 상관없이 그냥 동시 치료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같이 로션이나 크림 같이 발라버려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 두십시오.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문제 18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하제를 준다. 2. 좌약을 넣어준다. 3.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8번의 키워드는 지금 변비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것인데, 자, 일단 18번부터서는요. 자, 이제 큰 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환이 되었고, 자, 제2장. 요양보호 기초지식의 단원이다. 그죠? 장이고 제2장.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출제 빈도가 평균 14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크고 넓어서 많이 나오는 좀 부분이다. 그죠? 여기서도. 그래서 꼭 주요 내용들은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럼 18번의 변비는 우리가 기초지식 중에서도 노화의 변화와 질환 첫 소단원이고, 그 중에서도 소화기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자, 소화기계 질환 중에서도 이제 변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변비일 때는 우리가 즉시 변이가 느꼈을 때 참으면 안 되고 가야 되고, 그리고 보통 배변하는 그 시간도 규칙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 그죠? 자, 1번 하제를 준다. 자, 하제나 여기 1번에 나오는 하제도 그렇고, 우리 하제는 우리 변비약을 얘기하죠.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이라 보시면 되죠. 하제도 그렇고 좌약도 그렇고, 우리 변비 때문에 넣는 좌약도 있죠. 그리고 글리세린 관장도 마찬가지고, 자, 변비가 아주 심하거나 아주 만성적인 변비, 악성 변비일 때는 투여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제, 좌약, 관장 다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더 이 변비가 악화가 됩니다. 왜냐? 이 하제, 좌약, 관장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장은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3번에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자, 우리가 식사량을 줄이면 변비 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왜냐? 식사가 줄어들면 결국은 찌끄레기가 나올 게 없습니다. 아주 작죠. 그러면 변이 밀고 나올 게 없어서 결국 변비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르신들의 변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식사량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분 섭취가 너무 안 돼서 오는 경우도 많고, 운동이 또 저하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식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섬유 시기를 항상 그래서 고자녀 시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 그리고 우유가 장운동을 또 자극하기 때문에 우유는 잘 또 안 드시니까 뭐 두유라도 대신에 두유 같은 거를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충분한 수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가장 참 안 되죠. 그리고 일정한 식사 시간, 규칙적인 식사 시간, 또 규칙적인 그 적당한 양의 식사량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또 변비 돕기 방법은 일단은 또 운동이 돼야 되죠. 어르신들 안 움직이니까 변비가 잘 오죠. 그래서 걷기 운동, 그리고 누워 계실 때도 복부 마사지, 무슨 방향? 예, 시계 방향으로이죠.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도 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문제 19번.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보기 1. 금연 2. 복식호흡 3. 가벼운 실내 운동 4. 기관지 확장제 투여 5. 고양이 목욕시키기. 정답은 네,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가 정답입니다. 자, 19번은 전식, 키워드가 전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전식은 우리 소화기계 다음으로 이제 호흡기계 질환에 해당이 되죠. 자, 이 전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키워드는 악화 요인인데 전식 악화 요인, 전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의 어떤 만성적 염증이 계속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기관지 벽이 부종이 부어 있고, 그러면서 기도가 협착 좁아져 있고, 그러면서 전식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 기도가 굉장히 과민 반응, 어떤 자극 요인의 과민 반응을 보여서 기도 경련이 오기도 하고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는 이제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화 요인으로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전식을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악화 요인은, 자, 어떤 감기나 비염의 염증에 의해서 더 악화가 되기도 하고, 흥분했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갑자기 기관지가 또 확 더 수축이 옵니다. 그 다음에 꽃가루, 봄의 꽃가루, 또 먼지 진드기, 또 동물에 여기 있네요. 털과 배설물. 그래서 요 고양이 목욕시킬 때 그 털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자극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곰팡이, 또 대기의 오염, 황사, 매연, 여기 담배. 그 다음에 온도나 습도가 갑작스럽게 확 변할 때, 그러니까 따뜻한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어떤 겨울에 바깥으로 확 나가면 혈관과 기도의 혈관과 근육이 확 수축이 오죠. 그런데 안 그래도 좀 좁아져 있으니까 전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갑자기 확 수축 오면서 호흡곤란과 기도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런 거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답은 5번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금연 지금 1번과 2번 복식호흡, 호흡곤란이 있으니까 복식호흡 하는 게 좋죠. 금연도 좋고. 자, 그러면 기관지 확장제 투여도 하죠. 우리 전식에서 우리 치료 방법에 기관지 확장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기온의 온도 변화가 심하고 할 때는 또 호흡곤란이 심할 때는 우리가 뭐 그때는 아예 뭐 안정을 취해야 되지만 가벼운 이제 실내 운동도 좋겠죠. 나머지는 좋은 내용이고요. 자, 악화 요인은 5번이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 20번.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보기 1. 따뜻한 꿀물을 준다. 2.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3. 식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4.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빨리 쉬라고 한다. 5. 도움을 요청하러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간다. 정답은 예,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가 정답입니다. 자, 20번의 문제는 우리가 심혈관계에
내용인데, 그죠? 어떤 질환에 대한 딱 집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심혈관계에서 제일 뒤에 보시면 질환 다 나오고 제일 뒤에 요양보호사의 활동 그 파트에 회색 박스에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번에는 어떤 심질환인지를 모르지만 어떤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뭐 심부전이든 또는 뭐 빈혈이든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서 어지러움을 호소를 한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당장은. 그래서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행동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앉히라 이 말이죠. 그 자리에 옮길 건 아니다. 왜? 자,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없죠. 문제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체중을 늘린다. 2. 매일 등산을 한다. 3.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4. 고섬유질 식이를 섭취한다. 5. 비타민C의 섭취를 늘린다. 정답은 3번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21번 키워드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자, 퇴행성 관절염은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잘 나오는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여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만성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돕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수영이 우리 퇴행성 관절염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했죠. 무작정 막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체중이 부하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수영이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보면 평평한 흙길 되도록이면 시멘트라든지 딱딱한 바닥보다는 흙길을 걸어야 충격이 좀 더 완화되겠죠. 그래서 흙길을 걷는 거. 그 다음에 체조라도 뭐 엄청난 덤블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스트레칭 이런 정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체중을 늘린다. 오히려 늘리면 안 된다고 했다. 그죠? 체중 부하가 되면 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죠. 그래서 체중을 오히려 조절해야 되겠죠. 관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번 매일 등산한다. 이 등산은 무릎에 아주 또 무리가 많이 가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올 때는 더더욱 무릎에 힘이 가죠. 무리가 가죠. 자, 그래서 매일 등산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수영, 흙길 걷기 정도가 좋고, 자, 더 추가를 한다면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온냉요법.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만성 통증이라 했으니까 이럴 때는 온이 좋고, 그죠? 뜨뜨드리한 거, 온. 그 다음에 만약에 급성으로 또 막 염증이 심해가지고 무릎에 부어오르고 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냉요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사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관절 운동이 좋다. 그걸 어디서 물 안에서 하는 수영으로 인해서 하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죠? 또 아주 심할 때는 결국 어쩝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 그럴 땐 결국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시계에 대한 부분은 만성 통증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고섬유 식이를 먹으면 좋긴 하겠죠. 변비를 완화해가지고 체중 같은 걸 또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좋긴 한데 직접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자, 5번에 참고로 보시면 비타민 C 말고 우리 비타민 D를 어디에 섭취하라 했죠. 자,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자, 골다공증에서 그죠? 바이타민 D를 섭취를 권장한다 했죠. 칼슘 섭취도 또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 섭취도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문제 22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2. 실내 습도는 20% 정도로 유지한다. 3. 실내 온도는 30도씨 이상으로 유지한다. 4.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 네,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가 정답입니다. 자, 22번은 자, 피부 건조증은 자, 말 그대로 피부계 질환의 하나다.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좀 피부계에서 잘 나오는 문제이죠. 질환이다 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물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너무 물기를 빡빡 닦지 말고 어떻게 물기를 가볍게 또도도독 두드려서 그냥 약하게 말려주고 그 다음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준다. 뭐 로션 같은 걸 바르는 게 더 촉촉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번에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자, 모직물은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 있죠. 또 까칠까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직물은 아니죠. 주로 우리 보통 면 제품이죠. 면.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게 좋죠. 2번, 실내 습도는 20%를 유지한다. 자, 실내 습도는 우리 적정한 실내 습도 아신다, 그죠?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다 자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맞고, 그죠? 특히 건조한 언제 겨울에는 특히나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그 적정한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3번에 실내 온도는 30도씨 이상을 유지한 30도씨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그죠? 그러면 더 또 피부에 건조가 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실내 온도가 겨울에는 그러니까 외부 실외와 실내가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되죠. 온도차가. 그래서 겨울에는 18에서 22도씨 정도. 자, 여름은 22에서 25도씨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쾌적하고 피부에도 좋죠. 자, 4번.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자, 때를 자주 밀면 안 된다 했죠. 각질이 너무 벗겨지면 자, 각질은 우리 피부의 가장 거층을 보호하는 거죠. 커버하고 있는데 자, 우리 피부의 수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이렇게 딱 저장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방어 역할을 하는데 그 각질을 다 때를 밀어 없애버리면 오히려 우리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은 더 심해지죠. 그래서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도 안 좋고 때 미는 것은 더더욱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목욕이나 이런 거 피부 우리 목욕 시간 할 때도 통목욕 안에서는 5분 정도 하고 전체 목욕 시간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그렇게 길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3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보기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관절 부위 통증 4. 몸의 균형 감각 상실 5. 가래가 나오는 기침 정답은 네,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자, 23번의 키워드는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의 증상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일명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뇌 혈관이 막힌 것은 뇌경색, 터졌다면 뇌출혈,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 뇌졸중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뇌졸중 우리가 자, 신경계의 질환의 대표적인 거다, 그죠? 자, 잘 나오는 부분이죠. 뇌졸중이 더 신경계 중에서는. 자, 그래서 증상이 원체 다양하죠. 우리 교재에 언급되어 있듯이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뇌졸중의 증상은 아주 다양한데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대표적인 증상은 자, 오른쪽 뇌가 뇌졸중이 발생됐을 때는 왼쪽으로 반대쪽의 편마비 그러면 오른쪽은 발생이 되면 왼쪽 편마비, 그 다음에 왼쪽에 뇌졸중이 발생되면 오른쪽 편마비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뇌에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고 이따 치고 그죠. 그림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잘 그리진 않지만 여기 뇌줄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뇌줄기. 그죠? 여기 뇌줄기가 보면 여기가 중뇌, 여기 교뇌, 요 밑에가 요 연수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수. 자, 그러면 여기 어쨌든 오른쪽이 뇌가 터지고 막히면 요 연수라고 하는 부위에서 신경이 교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터지고 막히면 반대로 어디에 왼쪽으로 편마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뇌에 뇌졸중이 왔을 때는 여기 왼쪽이죠. 왼쪽에 뇌졸중이 오면 연수에서 교차가 돼갖고 어디로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온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그림에서처럼 요
보기에서처럼 좌측 뇌에 손상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우측의 편마비와 함께 언어장애까지 유발된다. 왜냐하면 좌측 뇌는 특히 또 언어 중추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언어장애가 심각하게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우측 편마비와 함께 반대편의 안면 하반부까지도 같이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측 편마비, 좌측 내면 우측 편마비와 함께 우측의 안면 하반부에 마비가 와서 발음이 잘 안 되고 연화 곤란이 오고 씹기도 어렵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다양합니다. 마비의 정도는 다양합니다. 완전 마비가 있고 또 불완전 마비가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반대쪽에 반신의 어떤 감각 장애가 있다 있죠. 그러니까 완전 마비, 불완전 마비, 약간의 감각이 약간 이상하다 정도지만 또 어느 정도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마비도 있고 완전 마비. 자, 그 다음에 청각, 시각, 촉각 이런 감각에 또 장애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청신경, 시신경 이런 것들을 다 손상이 왔을 때는 또 그만큼 자극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뇌간에도 손상이 왔을 때는 우리가 뇌간이라고 하는 걸 요 부위를 얘기하거든요. 요 부위, 이 전체. 요 뇌줄기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요 뇌간이 뇌줄기입니다. 요쪽에가 아주 중요한데 요쪽에 우리 뇌신경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뇌간에 손상이 왔을 때는 특히나 아까 연수라고 하는 부위 있었죠. 요쪽에. 여기는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 중추, 구토 중추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요쪽에가 또 뇌졸중이 발생이 가까이서 된다면 의식 장애가 올 수 있고 그러면서 구토, 아까 구토 중추 있다 있죠. 그리고 구토 중추에 의해서 구토가 발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압 상승으로 두통까지도 다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우리가 약간 뒤통수 저 아래쪽에 보면은 저 손해가 또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운동, 근육 평형 이런 감각을 조절하는 데죠. 자, 이기가 손상이 왔을 때는 특히나 어지럼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운동 실조증이라고 그러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하는 거 있죠. 한쪽으로 자꾸 막 이렇게 콕 막 넘어갈라 하고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아까 안면 하반부 편마비가 오면서 특히 이제 마비가 오면서 연화곤란이나 또 이 뇌졸중에 의한 치매를 우리가 무슨 치매를 합니까? 예, 혈관성 치매, 급성으로 오는 혈관성 치매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 24번. 알츠하이머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2.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4.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 말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정답은 네,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가 정답입니다. 자, 24번의 키워드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증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알츠하이머병은 결국 우리가 노인성, 퇴행성 치매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초기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가 맞고, 자, 1번,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는 아니겠다, 그죠? 자, 초기는 아니고요. 자, 이거는 말기 또는 중증의 치매일 때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이거는 아니겠다, 그죠? 장기 기억. 자, 장기 기억력까지 저하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자, 중기다, 그죠? 중기부터서 최근 기억은 말할 것도 없이 단기 기억, 최근 기억은 우리 초기 때부터 조금씩 나타나는데, 자, 중기가 되면 최근 기억과 함께 과거의 기억, 그러니까 장기 기억력의 부분적 상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해보시면 되죠. 자, 4번.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 할 수가 말기에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앵무새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라만 겨우 몇 단을 조금씩 따라하는 거 아니면 아예 무언증까지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말기에는 5번. 말기에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말기 아니죠.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과거에 대해서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는 이거는 무엇의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건망증의 내용이었다. 그죠? 우리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이렇게 표에 교재에 표로 해갖고 그림으로 나와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는 치매라기보다는 건망증의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두십시오. 문제 25번.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기초대사율 감소 2.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 인슐린 분비량 증가 4.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 증가. 정답은 네, 1번 기초대사율 감소가 정답입니다. 자, 25번의 키워드는 내분비계인데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내분비계의 내용인데 키워드는 내분비계의 어떤 질환 하나가 아닌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변화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자, 기초대사율이 감소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육량의 감소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한 21, 2살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피크로 분비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고 하면서 근골격계가 발달이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근육량이 감소되면 대사될 게 없죠. 감소되어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힘도 없고 이리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번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와 관련이 있죠. 여성 호르몬의 기능 중에 지방 분해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지방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콜레스테롤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자, 3번 인슐린 분비량이 또 이것도 그죠. 자, 감소되죠. 그죠? 증가되는 게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인슐린은 어디서? 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이 인슐린 호르몬도 분비가 감소가 되더라. 자, 그래서 인슐린의 그럼 역할은 뭡니까? 인슐린이 감소가 되니까 공복 혈당이 올라간다네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기능은 결국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자, 이 혈관이 있고 요 안에 우리가 식사를 하면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 주위에 있는 요 세포들이 있다고 보고 그죠? 요 세포들이만 있으면 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가게끔 합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됨으로써 자,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혈중에 있는 당을 어떻게 하는 거? 떨어뜨려서 조절을 하는 게다 보시면 되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요 혈중에 있는 당을 어디로? 자,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혈당을 조절한다. 자, 근데 인슐린이 제일 잘 분비가 안 되니까 잘 못 들어가니까 세포 안으로 당이 공복 시 혈당이 아무래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4번 포도당 대사 능력 또한도 어찌 됩니까? 감소됩니다. 이것은 인슐린의 민감성이 감소가 된다. 이것 또한도. 자, 인슐린 분비 자체도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슐린이 아무리 췌장에서 이렇게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세포에서의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 자, 받아들이는 능력이 민감성이 감소가 된다면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가 된들 자, 이 세포에 에서 인슐린을 못 받아들이면 그 인슐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혈중에 있는 당을 어디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포도당의 대사 능력 또한 어떻게 됩니까? 감소되어 결국은 고혈당이 오게 되더라. 이 개념입니다. 자,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어찌된다. 이것도 증가할 리는 없고 감소한다. 자, 나이가 들면서 또 갑상선 자체의 크기도 또 줄어들고 갑상선 그럼으로써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쉽게 피곤하고 목소리도 쉬고 몸 같은 것도 조금씩 잘 들고 우울증도 오고 혈액순환도 많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갑상선 분비량이 줄어들면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죠. 자, 전반적인 걸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문제 26번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밤에 숙면을 취한다.
2.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 네,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같이 호소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26번 우울증은 우리가 질환 중에서도 심리정신계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 우울증이랑 선망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울증의 특징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답은 5번입니다. 자,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자, 1번에 보시면 밤에 숙면을 취한다. 자, 숙면을 잘 못 취하죠. 그래서 불면 맨날 며칠 잠을 못 주무시거나 또는 막 맨날 며칠 잠을 못 주무시다가 또 며칠은 또 깨어도 안 일어나지게 막 과도한 또 숙면을 또 발생이 되거나 이렇습니다. 자, 2번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자, 명확하면 더 확실해서 우리가 우울증이다 해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고 할 낀데 자, 증상이 잘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치료하는 것까지도 더 어렵다 보시면 되죠. 3번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매사에 무관심합니다. 관심도 없고 무기력하고 즐거움을 모릅니다. 4번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이건 우리 노년기의 특성의 하나다, 그죠? 그런데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애착에 대한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 자, 부정적 사고, 무기력, 불안, 초조, 더 나아가서는 자살에 대한 어떤 생각 또는 또 시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 27번.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보기 1. 방광염 2. 폐부종 3. 간경화증 4. 신부전증 5. 만성 신부전증 정답은 네, 1번 방광염이 정답입니다. 자, 27번부터는 문제가 자, 우리 요양보호 기초지식 큰 2장에서 자, 세 번째 단원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파트에서 지금 문제가 27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양 관리, 첫 번째 나오는 영양 관리 부분에서 요 27번이 나오는데요. 자, 27번의 키워드는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환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수분 섭취가 노년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금기 사항이 아닌 이상 우리 변비도 마찬가지고 자, 노폐물을 빨리빨리 빼내고 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셔야 되는 게 맞고 단 금기사항 제한해야 되는 질환이 또 따로 언급되어 있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그러면 권장해야 되는 게 방광염 외에도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권장해야 되는 질환은 염증성 비뇨기, 그러니까 비뇨기계 염증성 질환들은 해당이 되죠. 요로감염, 방광염, 자, 전립선염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된다. 염증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수분을 공급을 해서 그 염증, 찌끄레기를 빨리 빼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호흡기계 염증도 마찬가지죠. 뭐 폐렴, 뭐 기관지염, 기타 등등의 다 호흡기계 질환들도 다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또 가래가 액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협심증. 자, 협심증도 우리가 심혈관계가 혈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막힌 거 있죠. 막이죠. 자, 그런 경우인데 혈관이 끈끈하고 뭐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뇨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수분을 충분히 마셔서 혈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혈전에 의해서 이런 혈압이,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 못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는 혈압의 또 원인이 혈전에 의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죠. 동맥경화 같은 것만 의해서 오는 건 아니고 또 우리 혈액에 우리 내 몸에 수분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또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 혈액순환량이 너무 많아져도 심장이 짜줘야 되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반대로 수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 수분 제한해야 되는 질환 중에 요 심부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혈압을 고혈압이 있다고 무조건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혈전 같은 거에 의해서 막혀 있을 때는 그거를 뻑뻑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묽게 해야 되니까 그때의 혈압에는 수분을 섭취하고 이렇게 기타 다른 또 혈압이 고혈압이 발생되는 요런 질환이 있을 때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당뇨인 경우에도 당이 혈중에 당이 올라가 있으니까 빨리 물을 마셔서 자, 희석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뇨에는 수분을 섭취한다. 그래서 당뇨의 우리 대표적인 증상이 다음, 다뇨, 다갈, 뭐 이런 거, 다식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래서 당뇨도 해당이 되고, 수분은 반대로 또 제한해야 되는 질환이 아까 언급했듯이 요 심부전, 심장이 제대로 지금 수축을 짜주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 항상 피가 우렬성 심부전 고여 있거든요. 제대로 야무치 못 짜주니까. 그런데다가 좀 물을 자꾸 벌컥벌컥 마시면 그 혈액순환량이 증가돼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많아지면 심장은 또 더 짜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심부전에 안 되고 신부전도 마찬가지고 신장은 우리가 기능이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한다 했죠. 또 오줌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노폐물 빼주고 이 소변을 빼줘서 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내 몸의 물 수분량을 신부전은 말 그대로 그 소변을 못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계속 물을 먹으면 그만큼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심장에 결국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신부전과 신부전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질환들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신부전 또한도 함부로 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요 질환들이 요 두 개입니다. 수분 제한해야 되는 질환. 이런 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경화도 마찬가지고 자, 간이 굳어서 딱딱하죠. 딱딱한데 이제 간으로 돌아오는 혈관에 혈액들이 돌아오는데 간이 굳어서 자, 간문맥, 간에 있는 아주 큰 혈관들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거든요. 피가, 정맥피가. 근데 이제 간이 굳어지면 그 돌아오는 큰 그 혈관, 정맥 혈들이 결국은 돌아왔던 반대로 우리 말초로 혈관으로 역류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온몸에 수분이 정체가 되면서 코끼리처럼 부어오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수분을 제한해야 되고 뭐 부신도 마찬가지고 저 갑상선 이런 것도 뭐 참고하십시오. 문제 28번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3.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네,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가 정답입니다. 숙면을 취해야 되니까, 그죠?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죠. 자, 28번은 숙면을 돕는 방법이 키워드고,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안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좀 각성을 해야 될 판이다, 그죠? 시원하다도 안 되고 콜라도 안 되겠다, 그죠? 자, 콜라는 이게 또 카페인이다, 그죠? 카페인 음료입니다. 뭐 커피뿐만 아니고 커피 녹차다. 자, 공복감에 의한 불면일 경우에는 뭐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 맞고, 자, 나머지 기타는 뭐 카페인 음료, 그 다음에 오후에는 최대한 이제 오후부터는 제한한다 음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또 의존성이 생기겠다. 그죠? 그래서 수면제뿐만 아니라 진정제,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 장기 복용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자, 그 다음에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한다. 자,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 너무 또 각성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냥 낮 동안에 햇빛을 쬐면서 산책한다든지 매일 규칙적이고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는 게 맞고, 자, 취침 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5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그럼 더 각성이 되겠다. 그죠? 너무 늦게까지 집중하는 일, TV 시청 같은 것을 하면 더 잠자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문제 29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보기 1. 항생제 2. 이뇨제 3. 수면제 4. 해열 진통제 5. 혈압 강하제. 정답은 네, 4번. 해열 진통제가 정답입니다. 자, 29번의 키워드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인데, 자, 우리가 상비약,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무슨 약이 있는지를 알아야 정말 응급상이 또 병원은 또 문이 열지 않는 상태에서 또 급할 때는 구입을 해서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인데, 자, 뭐 항생제 이런 거 다 이뇨제, 수면제 다 처방 받아야 되는 전문 의약품들이다 보면 되죠. 혈압 강하제는 혈압약, 우리 고혈압약이고, 자, 그다음에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변 안 나올 때 이뇨 빼는 우리 몸의 수분량을 또 빼주고 소변을 빼주는 뭐 그런 약이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죠.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 보면. 구입해야 되는 비상약이 지금 해열 진통제뿐만 아니라 감기약, 우리 종합감기약 하는 거 있죠. 감기약, 또 소화제, 파스 이런 것들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보시면 되죠. 우리 해열 진통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타이레놀 하는 그런 거 있죠, 그죠? 타이레놀. 자, 500mg. 그죠? 왜 타이레놀이 가장 우리가 좀 안정성이, 부작용이 좀 적다, 위장장애가 적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약들을 편의점에서 아무래도 구비해 놓겠죠. 자, 그 다음에 종합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뭐 기침, 재채기, 간질간질, 콧물 줄줄 이럴 때 먹는 거 종합감기약 있죠. 뭐 판콜 A 사고 이런 거, 반피린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 이걸 살까, 요걸 살까도 아셔야 되죠. 조금 전에 종합감기약은 그럴 때 이걸 같이 쓰는 거고, 자,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열이만 나고 또 진통 어디가 아플 때, 그럴 때 이제 해열 진통제 쓰고, 자,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는 이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성분에다가 더하기 항히스타민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깔아질 수 있는 약간 그 성분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 제제는. 그래서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제, 뭐 파스 등이 있다. 이렇게 이거는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이소. 문제 30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성기능이 향상된다. 2.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3. 혈중 산소량이 증가한다. 4. 간접 흡연 시 폐 활량이 증가한다. 5.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정답은 네,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 이게 하겠죠. 5번입니다. 자, 30번의 키워드는 흡연 관련한 거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금연을 해야 되죠. 금연 금주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1번부터 뭐 3번 이런 것은 다 금연을 했을 때, 자, 이런 증상들이 다 호전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혈중 산소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 흡연을 한다 하면 당연히 폐활량은 줄어들겠죠. 금연하면 폐활량은 뭐 증가할 것이고, 그죠? 기본적인 겁니다. 문제 31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보기 1, 1년, 2, 2년, 3, 3년, 4, 5년, 5, 10년. 정답은 네, 1번입니다. 1년입니다. 1년. 자, 31번에 문제는 우리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그 표가 나와 있다. 그죠? 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십시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자, 예방접종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1번에처럼 우리가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차 기본접종은 세트로 요 세 개 다 접종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이후에 10년마다 추가 접종할 때는 이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하는 것을 지금 권장한다 보시면 되죠.
뭐 나이에 뭐 상관없이 구분 없이. 자,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1회 맞는다 그죠? 맞는 거고. 그다음에 폐렴구균. 폐렴을 잘 일으키는 동글동글한 균이 돼서 폐렴구균이거든요. 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자, 이 폐렴구균은 우리 예방 접종을 어찌합니까? 자, 한 번 하는데 자,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1회 예방 접종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들이 무료로 접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 하셨다면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모시고 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1회 65세 이상. 근데 65세 미만이라도 50부터라도 55, 64세 요 사이라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질병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자 위험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면역력에 따라 미리 또 예방접종해야 되죠. 그래서 1회에서 2회 정도 접종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죠. 구분하시고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계속 백신이 계속 발달이 진전이 돼가지고 1회만 맞으면 뭐 평생 1회만 맞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근데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뭐 당연히 1회만 맞으면 되고 그 밑에 좀 더 젊더라도 50부터서라도 내 면역력에 따라서 1회를 접종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단 아셔야 되는 것이 대상포진을 예방접종했다고 해서 이제 나는 대상포진 안 걸린다가 아닙니다. 걸리더라도 아주 좀 작게 걸리고 합병증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뭐 신경통 같은 게 우리가 무서운 합병증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감소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대상포진도 각 1회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구분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32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업무 보고 방식은 첫째,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둘째,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셋째,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정답은 네, 3번 서면 보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 32번의 키워드는 업무 보고 방식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이 내용은 서면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서면 보고 방식의 내용이 어디 우리 단원에 나와 있냐면 자, 요양보호 강론 중에서도 기록 및 업무 보고 파트 이 단원이다. 그죠? 여기서는 출제가 평균 2개씩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보고 이런 부분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보고 방식이 3가지가 나오죠. 자,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업무 보고 형식은 3가지. 자, 구두, 서면, 전산망 보고 3가지로 나누어진다. 자, 우리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서면 보고 아까 여기 보기에 언급이 됐듯이 자,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확히 보고해야 할 필요시에는 서면 보고를 한다. 그 다음에 자료 보존이 또 필요할 때도 서면으로 하고 신속하게 근데 보고가 불가하다는 게 좀 단점은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자료 보존 또는 내용이 좀 복잡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해야 된다. 자, 1번 구두 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는 신속 보고할 때 우리가 구두 보고를 하고요. 근데 단점은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죠. 단 구두 보고를 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 서면 보고를 또 서면은 또 차트를 남겨놔야 됩니다. 자, 3번째 전산망 보고는 시간 절약되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요 구두 서면 전산망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 33번.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보기 1. 판정회의 2. 사례회의 3. 심의회의 4. 연구회의 5. 운영회의 정답은 네, 2번 사례회의가 정답입니다. 자, 33번의 키워드는 대상자 무슨 회의냐를 좀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회의가 종류가 2가지가 나오죠. 사례회의와 그 다음에 그 원래회의.
우리 간담회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 두 가지 회의가 나오고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사례 회의이다. 그래서 대상자의 욕구를 점검을 해서 그 서비스 제공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되는 거 있죠. 자,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회의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상세히 정리해 놓고 넘어가 봅시다. 자, 사례 회의의 목적은 첫 번째, 항상 사례 회의는 우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대상자의 상황이나 어떤 욕구를 점검을 해서 그거를 반영을 시켜야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목적은 서비스 질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것이고 대상자의 어떤 와의 정보를 교환하고 또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거 그리고 서비스의 좀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관계 직종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 회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리를 좀 하십시오. 문제 34번. 말기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2.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4.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5.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네,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34번에 문제 보기에 앞서서 자, 우리 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우리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마지막 단원이죠. 항상. 자, 임종 요양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출제 빈도는 평균 항상 2개 정도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근데 34번에는 우리 지금 34번에 나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문제는 잘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37회에 5 문제에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자, 그래서 연명의료의향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하는 데서는 항상 누가 합니까? 본인이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말기 환자 본인,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이런 아주 중증 환자들을 위한 좀 무거운 이런 치료들은 이런 치료에 있어서는 임종 기간만 연장을 하는 이런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향을 우리가 지금 표시를 체크를 해두는 것입니다. 이 의향서에다가. 그래서 의향이 이런 시술에 대한 의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이 의향서를 작성하면 없다, 이러한 이제 시술 치료는 하지 않겠다라고 체크가 된다 보시면 되죠, 보통. 자, 그러나 통증 완화라든지 일단 영양분, 기본적인 정말 영양분 생존을 위한 물 공급, 그 다음에 산소 공급 등은 중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다 작성을 하고 나면 작성 후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해둬야 되는 것이 절차이다 보시면 되죠.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문제 35번.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이제 나도 지쳤어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점점점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자, 보기 1. 부정 2. 수용 3. 타협 4. 우울 5. 분노 정답은 네, 2번 수용 단계입니다. 자, 수용 단계는 임종 적응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죠. 자, 사람은 마지막에야 되어야 자, 수용이 된다. 그죠? 마지막에야
수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핵심 단어는 이제 나도 지쳤어. 이 대사가 나오면 우리가 수용 단계다 보시면 되죠. 자, 이 35번 이 문제는 임종 요양보호 중에서도 정말 기본적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하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임종 적응 단계 5단계를 꼭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종 적응 단계를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일단 먼저 부정을 하죠. 자, 인간은 먼저 수용이 안 되죠. 그래서 부정을 합니다. 고립 단계라 보시면 되죠. 자, 아니야,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부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을 때, 자, 부정이다. 자, 두 번째, 분노 단계. 자, 반항과 분노로 감정을 표출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죠. 나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요도 대화도 좀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 자,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고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한다. 그래서 감정 표출을 한다. 자, 이게 분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세 번째 단계가 타협이죠. 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식을 하는 단계죠. 자, 그래서 그래, 인정은 해. 우리 애 시집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우리 애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하는 단계이죠. 자,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자, 얼마라도 삶을 연장하기를 바라는 단계이다. 보시면 되고, 네 번째, 우울 단계.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우울이 옵니다. 자, 회복 가능성이 이제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자, 근심과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고 조용히 있다든지 아니면 눈물만 흘리기도 하든지. 자, 이제 마지막,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하죠. 자,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 자, 이제 나는 지쳤어 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요렇게 5단계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연님들 긴 시간 동안 자, 필기 문제 풀이를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 자, 그럼 휴식을 좀 취하시고 37회 오후 홀수형 실기 문제 풀이에서 또 보입시다. 어연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